인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언제나 비릿하고 차가웠다. 특히 자정이 넘은 시각 제4부두의 금지구역은 산 사람보다는 죽은 자들의 침묵이 더 어울리는 곳이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이곳은 낮에는 물류의 중심지였지만 밤이 되면 법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찢어발겼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생존을 갈구하는 처절한 절규였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이서연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달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갓 입사한 관세청의 수습 공무원이었다. 호기심과 열정이 화근이었다. 서류상의 불일치를 확인하겠다며 선배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홀로 현상에 남았던 것이 그녀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되고 말았다. 그녀의 등 뒤로 무겁고 위협적인 군화 발소리가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다. 뜯겨진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보였던 것은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팩들과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이었다. 그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짐승 같은 눈빛을 한 사내들과 눈이 마주쳤고 그 즉시 사냥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컨테이너 숲은 마치 살아있는 미로처럼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거기 안 서. 잡히면 진짜 죽여버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걸걸하고 살기가 가득했다. 바다뱀파, 인천항 일대를 주름잡는 악질적인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밀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온 이방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서연의 발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지체로 인해 추격자들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서연은 눈앞에 보이는 좁은 틈새로 몸을 던졌다. 낡은 컨테이너 2개가 맞닿아 만들어진 좁은 골목이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거친 숨을 삼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조차 없었다. 차가운 쇠벽에 등이 닫혀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누군가 제발 이 소리를 듣고 와주기를. 경찰이든 경비원이든 아니면 지나가던 개 한 마리라도 좋으니 제발 누군가가 나타나 주기를. 이 계집애가 어디로 쥐새끼처럼 숨어들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렸다. 쇠파이프가 컨테이너 벽을 긁는 소리가 끼익 하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신경을 긁어내는 듯 끔찍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공포로 인해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리 위로 손전등 불빛이 휙 지나갔다. 추격자들이 아니었다. 불빛은 어지럽게 흔들리며 그녀가 숨어있는 골목 입구를 비췄다. 어이쿠, 이게 무슨 소라냐?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다. 잔뜩 긴장해 있던 서연과 살기를 띠고 다가오던 추격자들 모두 그 목소리에 멈칫했다. 그것은 늙고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색이 바랜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었다. 한 손에는 고식 손전등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반쯤 먹다 남은 빵봉지를 든 채였다. 그는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 박도훈이었다. 인천항의 야간 경비원. 사람들은 그를 박씨 영감이라 불렀다. 굽은 등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초점 흐린 눈동자.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은퇴 후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힘없는 노인처럼 보였다. 도훈은 손전등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을 비쳤다. 사내들의 팔뚝에 새겨진 뱀문신이 불빛 아래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아이고, 젊은 양반들, 밤늦게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구역인데.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겁을 집어먹은 듯 뒷걸음질을 쳤다. 추격자 중 우두머리 격인 덩치가 곰 같은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도훈에게 다가갔다. 사내의 이름은 강철구, 바다뱀파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눈앞에 늙은 경비원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다.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뭐야, 이 다 죽어가는 영감탱이는. 야, 눈 깔아. 눈알 파버리기 전에. 철구의 험악한 욕설에 도훈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비명소리가 들려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와본 겁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그만. 도훈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실거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틈새 너머로 지켜보며 절망했다. 구조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저 노인까지 위험해질 것이 뻔했다. 찰구는 도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다. 힘없이 밀려난 도훈은 젖은 바닥에 엉겅방아를 찧었다. 들고 있던 빵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흙탕물에 젖었다. 아이쿠, 도훈은 신음소리를 내며 아픈 허리를 부여잡았다. 철구의 부하들이 낄낄거렸다. 그들에게 도훈은 인간이 아닌 그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였다. 철구는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을 발로 밟아 부숴버렸다. 꺼져, 냄새나니까. 오늘 여기서 본 건 다 잊어버리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입 뻥긋하면 그땐 진짜 장례식 치르게 해줄 테니까. 철구는 도훈에게 침을 뱉고는 다시 서연이 숨어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젖은 빵봉지를 주워 담았다. 그의 행동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 가려진 도훈의 눈동자는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으나 흥분한 철구와 그의 일당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안다. 새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뜯어내서 다리를 부러뜨려 놓겠어. 하나. 철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밖으로 나가려 했다. 어차피 들킨 마당에 저 노인이라도 도망치게 해야 했다. 그녀가 막 발을 때려는 순간 엉덩방아를 찧었던 도훈이 힘겹게 다시 일어섰다. 그는 흙탕물이 묻은 바지를 툭툭 털어내며 철구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저기 젊은 양반, 그래도 여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나. 경찰을 부르는 게. 도훈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차단당했다. 철구가 분노에 찬 얼굴로 획 뒤를 돌아보았다.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철구는 성큼성큼 다가와 도훈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도훈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았다. 철구는 미간을 찌푸렸다. 힘 조절을 잘못했나. 노인의 뼈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느껴졌다. 경찰? 지금 네가 경찰 찾을 때야? 여기 인천항 바닥에서 우리 허락 없이 경찰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철구는 도훈의 낡은 경비 모자를 벗겨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도훈의 이마를 툭툭 밀쳤다. 잘 들어 영감. 넌 지금 제 명에 못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곱게 늙어서 집에서 손주재롱이나 볼 것이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주변의 부하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손에 쥐고 도훈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그때 서연이 숨어있던 틈새에서 뛰쳐나왔다. 그만해요.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녀는 도훈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이었다. 철구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오호, 제 발로 기어 나오셨네. 드라마 찍냐? 늙은 기사를 지키는 공주님이라도 되는 거야? 철구는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쳤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도훈의 시선이 서연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철구의 손으로 향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엔진이 예열을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도훈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놓는 게 좋을 걸세.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다. 떨림이 사라졌고 비굴함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건조한 톤이었다. 철구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뭐? 뭐라고 씹으렸냐? 안 들리는데? 철구는 도발하듯 서연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서연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커졌다. 도훈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유리가 깨진 낡은 전자시계였다. 그리고 시선인 다시 철구를 향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도훈은 젖은 작업복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다. 그의 팔뚝은 앙상해 보였지만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리고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다. 철구는 도훈의 태도 변화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 오줌이라도 지를 것 같던 노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마치 거대한 빙산 앞에 선 듯한 서늘함. 하지만 철구는 자신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 그는 이 구역의 지배자였고 눈앞의 상대는 그저 늙은 경비원일 뿐이었으니까. 이 영감이 진짜 노망이 났나? 야, 얘들아, 이 영감 다리 하나 분질러서 바다에 던져버려. 그리고 계집애는 사무실로 끌고 가. 철구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 2명이 강목을 들고 도훈에게 달려들었다. 미안하게 됐소, 영감. 한 놈이 도훈의 머리를 향해 강목을 휘둘렀다. 붕 하는 소리와 함께 강목이 허공을 갈랐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퍽 하는 타격음이 들렸다. 그러나 비명을 지른 것은 도훈이 아니었다. 으아! 방목을 휘두른 사내가 바닥에 나뒹굴며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도훈은 제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엉거주춤하던 등은 곧게 펴졌고 무게중심은 낮게 깔려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훈은 덤덤하게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자를 집어들고 흙을 털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요즘 젊은 것들은 예절 교육이 부족해. 도훈이 모자를 다시 머리에 썼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맹수의 눈빛이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핏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물이 도훈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철구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다. 너 뭐하는 놈이야?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다. 도훈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묵직하게 마치 장송곡의 박자처럼 울려 퍼졌다. 그냥 지나가던 경비원이다. 하지만 내 근무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건 내 의무지. 금지구역의 깊은 어둠 속 707 특수임무대대의 전설이 깨어나고 있었다. 인천항의 낮은 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트레일러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곳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잿빛 먼지가 섞인 뜨거운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듯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한 구석,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 박도훈이 있었다. 그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눌러붙은 검은 기름때를 쓸어내고 있었다. 어이, 박씨, 거기 아직도 안 끝났어? 동작이 그렇게 굼떠서야 밥값이나 하겠나. 현장 관리소장의 짜증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도훈은 흠칫 놀라며 굽은 허리를 더욱 숙였다. 그의 작업복 등판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60세라는 나이는 육체노동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숫자였다. 게다가 그는 오른쪽 다리를 눈에 띄게 절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어깨가 기우뚱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무릎이 좀 쑤셔서. 도훈은 낡은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소장은 그런 도훈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젊은 시절 날고 기던 사람도 늙으면 다 저 모양이 된다며 혀를 찼다. 소장은 도훈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쯧쯧, 저런 몸으로 무슨 경비를 선다고. 윗선에 이야기해서 자르든가 해야지 원. 도훈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다시 빗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소장의 작은 중얼거림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의 청각은 여전히 예민했다. 단지 모른 척할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견디는 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속이기 위해 위장막을 치는 것과 같았다. 무능함이라는 위장막 아래서 그는 가장 안전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은 3355 모여 식당으로 향했다.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그 무리에 도훈의 자리는 없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김밥 한 줄과 컵라면을 들고 컨테이너 뒤편 그늘로 향했다. 그곳이 그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도피처였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컵라면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자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렸다. 그는 안경을 벗어 작업복 상의에 문질러 닦았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면을 휘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 오늘만 지나면 월급날이니 손녀딸에게 줄 용돈을 보낼 수 있겠지. 그때였다. 웅장한 배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항만 입구로 들어섰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작업장에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승용차였다. 주변에 있던 인부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광택이 번쩍이는 구두가 흙바닥을 디뎠다. 방효준이었다. 바다뱀파의 보스이자 이 구역의 실질적인 지배자.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오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뒤로 덩치 큰 부하 10여 명이 도열했다. 그 위압감에 현장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관리소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아이고, 방 대표님 오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어인일로. 시끄러워. 내 구역 내가 둘러보는데 연락하고 와야 하나? 물건 관리는 잘 되고 있지? 효주는 소장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만하게 물었다. 그는 씹고 있던 껌을 바닥에 퇴 뱉었다. 소장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효주는 작업장을 천천히 거닐며 마치 사열을 하듯 인부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다. 도훈은 먹던 김밥을 급히 입에 넣고 자리를 정리하려 했다. 하필이면 효준의 동선이 그가 쉬고 있는 컨테이너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훈은 서둘러 빗자루와 물통을 챙겨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급한 마음이 화를 불렀다. 절뚝이는 다리가 엉키면서 그만 중심을 잃고만 것이다. 어이쿠. 도훈이 비틀거리는 순간 들고 있던 대걸레 빤 물이 담긴 양동이가 엎어졌다. 검은 흙탕물이 바닥으로 촥 쏟아졌다. 하필이면 그 순간 모퉁이를 돌던 방효준의 번쩍이는 구두 위로 흙탕물이 튀었다. 정적. 순간 작업장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효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수백만 원짜리 구두에 더러운 구정물이 묻어 있었다. 그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주저앉은 도훈을 노려보았다. 이 늙은이가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효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다. 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 영감이 나이를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해서.
소장은 도훈의 뒤통수를 거칠게 내리쳤다. 야, 박씨, 정신 안 차려? 지금 누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사과드리지 않고. 도훈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그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억눌러온 일종의 처세술이었다. 강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라. 그것이 이 사회의 생존 법칙이었다. 효주는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리고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도훈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야, 영감, 이거 어쩔 거야? 돈으로 물어낼 능력은 없을 테고. 효주는 젖은 구두를 도훈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가죽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났다. 핥아. 효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했다. 주변의 인부들이 숨을 들이켰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뻘되는 노인에게 너무한 처사였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바다 뱀파이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네? 그게 무슨? 도훈이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다. 귀가 먹었어? 핥아서 깨끗하게 만들라고. 아니면 그 작업복 소매로 닦든가. 3초 준다. 안 그러면 그 불편한 다리 아예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효준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도훈을 둘러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도훈의 고막을 때렸다. 도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 봉인되어 있던 백호, 화이트 타이거가 으르렁거렸다. 목을 쳐라, 경동맥을 끊어라, 무릎을 부숴라. 살인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도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 본능을 억눌렀다. 참아야 한다. 약속했다. 다시는 피를 묻히지 않기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고 더러운 작업복 소매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효준의 구두에 손을 댔다. 쓱, 쓱. 도훈은 무릎을 꿇은 채 효준의 구두에 묻은 흙탕물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굴욕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다. 효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일부러 발을 움직여 도훈의 손을 툭툭 쳤다. 깨끗하게 닦아. 광이 날 때까지. 주변의 젊은 조직원들이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으며 낄낄거렸다. 야, 이거 봐라. 영감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네.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들의 조롱은 비수가 되어 도훈의 가슴에 꽂혔다. 멀리서 지켜보던 동료 인부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찼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 경멸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힘없는 자의 비굴함은 때론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었다. 한참 후 효주는 깨끗해진 구두를 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냄새나니까 저리 치워. 그는 도훈이 어깨를 발로 툭 밀어 넘어뜨렸다. 도훈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효주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도훈의 얼굴 위로 흩뿌렸다. 세탁비다. 노인네 밥 굶지 말고 맛있는 거나 사 먹어. 호주는 호탕하게 웃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사무실 쪽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흙바닥에 흩어진 지폐 한 장과 더러워진 작업복을 입고 쓰러져 있는 늙은 경비원뿐이었다. 소장은 도훈에게 다가와 혀를 찼다. 에이구, 박씨, 그러니까 조심 좀 하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빨리 일어나서 청소나 마저 해. 도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흙투성이가 되었고 소매는 시커멓게 젖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짜리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줍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었다. 안경알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공허했다. 아니, 공허함 그 너머에 있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후 내내 도훈은 말이 없었다. 평소보다 더 묵묵히, 더 열심히 바닥을 쓸고 닦았다. 사람들은 그가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도훈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방효준의 동선, 부하들의 숫자, 그들이 무장한 무기의 종류, CCTV의 사각지대. 굴욕은 그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의 전술적 본능을 날카롭게 갈아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인천항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주간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야간 근무를 위한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도훈은 탈의실 사물함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더러워진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야간 경비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있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상사 박도훈. 그는 군번줄을 잠시 쥐었다가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오늘 밤 그는 평소와 다른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방효준의 패거리가 오늘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언가 큰 건수가 있는 날이었다. 박씨, 오늘 밤도 수고해. 별일 없게 잘 보고. 주간 경비반장이 하품을 하며 탈의실을 나갔다. 도훈은 거울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없는 탈의실, 정적이 감돌았다. 도훈은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췄다. 낮 동안의 굴욕적이었던 박도훈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 별일 없어야지. 그는 낮게 을조리며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손전등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밤바람이 찼다. 멀리 제4부도 쪽 금지구역의 어둠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그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릴 것이었다. 그리고 낮에 겪었던 굴욕에 대한 대가, 아니 그 이상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늙고 병약한 경비원 박도훈은 사라지고 전설적인 살인 병기가 깨어나기 직전의 고요한 시간이었다. 밤 공기에는 습기와 함께 녹슨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도훈은 항만 구석에 놓인 낡은 컨테이너 경비 초소 안에 앉아 있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 그의 앞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차게 식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젓가락으로 굳어버린 밥알을 뒤적이는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항의 어둠은 깊고 고요해 보였지만 도훈은 알고 있었다. 저 어둠 속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이 손녀 생일이었지. 도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손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한 식감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고 살았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전설, 백호라는 이름은 군번줄과 함께 깊은 서랍 속에 봉인되었다. 지금의 그는 그저 다리를 절뚝거리는 무능한 늙은 경비원 박씨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고요하던 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초소의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 도훈의 젓가락질이 허공에서 멈췄다. 바람소리도 파도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람의 비명, 그것도 극도의 공포에 즈민 여자의 목소리였다.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시각을 조금 앞당겨 사건의 발단은 이서연의 무모한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낮에 목격했던 밀수 현장의 증거가 담긴 USB를 현장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공포보다 사명감이 앞섰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시각 몰래 제4부두 금지구역으로 잠입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핸드폰 조명을 손으로 가리며 컨테이너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찾았다. 컨테이너 틈새 흙바닥에 반쯤 파묻힌 은색 USB가 반짝였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강약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빛에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림자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걸어 나왔다. 마치 쥐덫에 걸린 쥐를 보는 고양이의 눈빛이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낮에 도망쳤던 그 아가씨 아니야? 장효준이었다. 그는 낮에 도훈에게 닿게 했던 그 구두로 바닥을 탁탁 치며 다가왔다. 그의 곁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조직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효준은 낮에 늙은 경비원에게 화풀이를 했음에도 여전히 기분이 잡쳐 있었다. 그런데 제 발로 먹잇감이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관세청 나으리께서 근무 시간에 야근까지 하시고 아주 열정적이네. 근데 어쩌지? 여긴 공무원증이 안 먹히는 곳인데? 효준의 눈짓에 부하 2명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서연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거 놔! 이거 놓란 말이야!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항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효준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고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시끄러워. 여기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는 사람 없어. 낮에 그 늙은이처럼 바닥이라도 기면 모를까? 효준은 부하들에게 턱짓했다. 사무실 컨테이너로 끌고 가. 여기서 처리하기엔 보는 눈이 찝찝하니까. 가서 조용히 교육 좀 시켜주자고. 사내들은 서연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구두가 벗겨지고 맨발이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피가 맺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다시 경비초 소환. 도훈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도시락통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밥은 아직 반이나 남았지만 더 이상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머릿속에서 2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었다. 무시해라. 네 일 아니다. 끼어들면 네 평온한 삶은 끝이다. 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지켜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네가 가진 힘의 이유다. 라는 본능의 목소리. 그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경비 모자를 집어들었다. 모자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평소라면 앓는 소리를 내며 짚었을 허리춤에 손이 가지 않았다. 그는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실어보았다. 낮에 효준의 구두를 닦으며 꿇었던 그 무릎이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통증조차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감각의 일부였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도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초소구석에 세워진 낡은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쌓인 가죽 장갑을 꺼냈다. 장갑을 끼는 그의 동작은 의식, 리추얼처럼 엄숙하고 절도가 있었다. 장갑이 손에 딱 맞게 조여되자 그의 혈관을 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도훈은 초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비명소리가 들려온 방향, 제4부도의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다. 발 뒤꿈치부터 다 소리 없이 체중을 이동시키는 전형적인 특수부대의 보법이었다. 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조차 날카롭게 느껴질 만큼 그의 전신에서는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조차 날카롭게 느껴질 만큼 그의 전신에서는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낮 동안 그를 감싸고 있던 어수룩하고 병약한 노인의 껍데기는 어둠 속에 녹아 사라졌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였다. 한편 서현은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매캐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은 차가웠고 주변에는 쇠파이프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효주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의 부하들은 입구와 창문을 막아서며 킬킬거렸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자, 이제 조용히 대화 좀 해볼까? 그 USB 어디다 숨겼어? 효준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효준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낚아챘다. 경찰? 야, 경찰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온다고 해도 네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효준은 서연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었다. 서연이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자 효준은 손을 들어 올렸다. 폭력의 전조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고 팔로 머리를 감쌌다. 끝이구나.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똑똑. 그때였다. 굳게 닫힌 컨테이너 철문에서 정중하지만 묵직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에 효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부하들도 웅성거리며 문 쪽을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이 금지구역에 제 발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미친놈이 있단 말인가? 누구야? 부하 중 하나가 거친 목소리로 물으며 문을 벌컥 열었다. 문 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상할 정도로 거대하게 느껴졌다. 실례합니다. 야간 순찰 중입니다만. 도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평화로운 호수가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문을 연 조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낮에 그 병신 같은 영감이잖아. 야, 이 영감이 죽고 싶어서 제 발로 찾아왔네? 안에 있던 효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끌고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그 말은 효준이 인생에서 내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부하가 도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도훈의 고개가 살짝 들렸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시면처럼 깊고 어두웠다.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초대를 해주니 거절할 수가 없군. 도훈은 부하의 손이 자신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미끄러지듯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쾅! 도훈의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이제 이 컨테이너는 외부와 단절된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굶주린 늑대무리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호랑이 한 마리가 갇히게 되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밖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것이었다. 도훈은 천천히 장갑을 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뚝, 뚝. 관절이 맞춰지는 소리가 적막한 컨테이너 안에 울려 퍼졌다. 마지막 경고다. 그 여자에게서 손 떼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3초 주지. 도훈의 선언은 낮고 묵직하게 깔렸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시작될 심판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였다. 컨테이너의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외부와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였다. 좁은 공간 안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비릿한 혈량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방효준과 그의 부하들, 총 20명 남짓한 건장한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에 서 있는 늙은 경비원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보다는 황당함과 조소가 가득했다. 박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이서연이 보였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하얀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공포에 질려 초점 잃은 그녀의 눈동자가 도훈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자극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작전 중에 구하지 못했던 인질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도훈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었다가 풀렸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낮에 내 구두 닦아주던 그 영감님 아니신가?
방효준이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킬킬거렸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효준은 부하들에게 눈짓하며 말을 이었다. 야, 이 영감님, 낮에 서비스가 아주 좋았어. 근데 밤에는 여기 왜 기어들어왔대? 청소라도 하러 왔나? 조직원들이 왁자지껄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흉기처럼 좁은 컨테이너 안을 울렸다. 영감님,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치매 오셨으면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아님 뭐 저 아가씨랑 데이트라도 하려고 오셨나? 서지도 않을 텐데 말이야.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농담들이 도훈의 귓가로 날아들었다. 도훈은 그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서연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방효준을 직시했다. 모자챙 아래 그늘진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았다. 도훈은 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최대한 정중하고 최대한 평범한 노인의 말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직은 짐승을 풀어놓을 때가 아니었다. 젊은 양반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네. 특히 힘없는 여자를 상대로 이러는 건 사내대장부가 할 짓이 아니지. 도훈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뼈가 있었다. 효준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도훈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뼈가 있었다. 효준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내대장부? 하, 이 늙은이가 지금 훈계질인가? 효준이 도훈에게 다가오자 주변의 조직원들이 길을 터주었다. 효준은 도훈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았다. 키 차이가 머리 하나는 났다. 야, 꼰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는 네가 훈장지라는 서당이 아니야. 내 구역이고 내 세상이라고. 효준은 검지로 도훈의 가슴팍을 쿡쿡 찔렀다. 찌를 때마다 도훈의 몸이 뒤로 밀렸다. 도훈은 저항하지 않고 밀리는 대로 뒷걸음쳤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겁먹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아저씨, 도망치세요. 제발 나가세요. 저 사람들은 미쳤어요. 도망?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효준의 오른팔인 강철구가 비릿하게 웃으며 도훈의 뒤를 막아섰다. 철구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했다. 도훈은 앞뒤로 포위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몸의 중심을 낮추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있었다. 책상의 위치, 흩어진 공구들, 그리고 적들의 거리. 부탁하네. 저 아가씨만 보내주게. 그러면 나도 못 본 걸로 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네. 경찰에도 알리지 않겠어. 도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자비이자 자신에게 거는 최후의 제동장치였다. 그는 피를 보는 것이 지겨웠다. 은퇴 후 10년, 그는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평화를 유지해왔다. 오늘 밤 그 가면을 벗는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비굴함을 가장해서라도 이 상황을 평화롭게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악인들에게 약자의 자비는 먹잇감의 애원처럼 들릴 뿐이었다. 효준은 어이없다는 듯 천장을 향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들었냐? 이 영감이 우릴 봐주겠대. 경찰에 신고도 안 하신단다. 아이고, 무서워라. 오줌 지리겠네. 효준의 웃음이 뚝 그쳤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크랙. 효준이 도훈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끈적한 타액이 도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낡은 경비복 깃으로 침이 스며들었다. 순간 컨테이너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도훈은 눈을 감고 뺨에 흐르는 모욕감을 느꼈다. 닦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차가운 감촉을 되새겼다. 어떠냐? 정신이 좀 드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 효주는 도훈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곱게 늙어서 죽을 날이나 기다릴 것이지 왜 남의 사업장에 끼어들어?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었어?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영감이. 효준의 손길은 모욕적이었고 그의 언어는 폭력적이었다. 도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뺨을 닦았다. 동작은 느릿했지만 품위가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군. 자네들은 선을 넘었어. 도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긁히는 듯한 쇳소리가 섞인 저음. 효주는 그 목소리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무시했다. 그는 늙은이의 허세라고 치부했다. 선? 무슨 선? 38선이라도 넘었냐? 미친 영감이 헛소리를 짓거리네? 효주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철구야, 이 영감 다리 한쪽마저 병신 만들어서 내보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네. 명령이 떨어지자 강철구가 쇠 파이프를 고쳐주고 다가왔다. 영감님, 많이 아플 거야. 그러게 왜 나서서 이 고생이야. 철구는 덩치가 컸지만 동작이 굼뜨지 않았다. 그는 도훈의 성한 왼쪽 무릎을 노리고 쇠 파이프를 풀스윙으로 휘둘렀다. 붕 하고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들렸다. 맞으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위력이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안 돼! 하지만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가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도훈은 제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철구의 쇠파이프는 허공을 가르고 빗나가 책상 모서리를 강타했다. 철구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려 있었다. 도훈은 아주 간결한 동작으로 마치 파리를 쫓듯 철구의 손목을 가볍게 쳐냈을 뿐이었다. 철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분명히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새 파이프가 빗나갔다. 그리고 손목에 전해진 짧고 강렬한 통증. 늙은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단단함이었다. 도훈은 덤덤하게 안경을 벗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낡은 경비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드러났지만 그 아래 드러난 이마와 눈매는 더 이상 동네 할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굽어있던 어깨가 펴지자 체격이 커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자네들이 선택한 길이다. 후회는 저승에서 하게. 도훈은 양손의 장갑을 다시 한번 조여겼다. 찍찍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격투 자세를 취했다. 화려하지 않은 지극히 실전적인 자세. 크라브 마가의 기본 스탠스였다. 하지만 방효준과 그의 부하들은 그 자세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늙은이가 발악한다고 생각했을 뿐. 이 미친 영감이 다들 뭐해! 밟아버려! 효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황했던 조직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었다. 칼, 강목, 쇠사슬, 흉흉한 무기들이 도훈을 향해 겨누어졌다. 좁은 컨테이너 한 20명 대 1명,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하지만 도훈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의 목덜미를 포착했을 때 짓는 잔인하고도 서늘한 미소였다. 시간이 없군. 1분 안에 끝내지. 도훈의 선언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 하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죽어라! 도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였다. 퍽! 짧고 간결한 타격음. 명치를 가격당한 조직원이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거품을 문 채 눈이 뒤집힌 사내. 그가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초였다. 정적.
다시 한번 찾아온 정적.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 달랐다. 그것은 공포였다. 방효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앞에 놓이는 더 이상 낮에 봤던 그 비굴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괴물이었다. 항만의 깊은 어둠 속 금지구역에 갇힌 것은 도훈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컨테이너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명치를 정확시 가격당한 충격으로 횡격막이 마비된 것이다. 그가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방효준과 나머지 부하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잠시 동안 현실을 부정했다. 저 늙고 병약해 보이는 경비원이 덩치가 산만한 조직원을 단 일격에 기절시켰다는 사실이 뇌리에서 처리되지 않은 탓이었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도훈은 쓰러진 사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천천히 손목을 돌리며 다음 상대를 물색했다. 그의 표정은 방금 사람을 쓰러뜨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발로 툭 찬 정도의 무심함이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조직원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이 새끼가 우연이야.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거라고. 강철구가 악을 쓰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다들 뭐해? 저 영감탱이 하나 못 잡아서 쫄고 있어? 다 같이 덮쳐 밟아 죽여버려. 철구의 고함 소리에 멈칫했던 조직원들이 정신을 차렸다. 쪽수에서 밀릴 리가 없다는 단순한 계산이 공포를 잠시 덮었다. 죽어라!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4명의 사내가 동시에 도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4명의 공격 궤도를 눈으로 읽고 있었다. 정면에서 내려치는 강목, 좌측에서 찌르는 칼, 우측에서 휘두르는 쇠파이프. 일반인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난타전으로 보였겠지만 도훈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움직임이 분절되어 보였다. 그의 뇌 속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대테러 진압 시뮬레이션이 자동 재생되었다. 첫 번째 강목이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 도훈이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상대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며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도훈은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좌측에서 칼을 들고 덤비는 놈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악! 도훈은 자비 없이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도훈은 그 사내를 방패 삼아 우측에서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막아냈다. 캉! 쇠파이프가 동료의 등을 강타했다. 팀킬이 발생하자 공격하던 놈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도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굽혀 중심을 낮춘 뒤 쇠파이프를 든 놈의 정강이를 로우킥으로 걷어찼다. 딱! 마치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4명이 바닥을 뒹굴었다. 10초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다. 도훈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섰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방효준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타들어가는 담배가 카펫을 태우며 매캐한 냄새를 피워 올렸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저건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이자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학살이었다. 효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저 영감, 정체가 뭐야? 특수부대 출신인가? 효준이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도훈은 쓰러진 사내들을 넘어 효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뚜벅, 뚜벅. 그의 발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다. 도훈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지며 효준을 덮쳤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효준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가장 비열한 방법을 떠올렸다. 자, 잡아! 전현 잡아!
효준이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떨고 있던 이서연이었다. 효준의 명령에 눈치 빠른 부하 하나가 재빨리 서연의 뒤로 돌아갔다. 그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서연의 목에 들이댔다. 서연은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굳혔다.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목덜미 살을 파고들며 붉은 핏방울이 맺혔다. 움직이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리겠어! 인질범이 악을 썼다. 그의 손은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때문에 칼날이 서연의 목을 더 위태롭게 찌르고 있었다. 도훈의 걸음이 딱 멈췄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질범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맺힌 핏방울이 비쳤다. 비겁하곤. 도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효준은 도훈이 멈추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거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도훈을 조롱했다. 비겁? 여기는 전쟁터야. 이 멍청한 늙은이야. 이기는 놈이 정이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야.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전현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효주는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무릎 꿇어, 당장. 안 그러면 전현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인질범도 용기를 얻어 칼에 힘을 주었다. 빨리 꿇어. 새 쓸 때까지 안 꿇으면 긋는다. 하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훈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저 때문에.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도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짙은 피로감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다. 내가 아내와 약속을 했었지. 도훈의 뜬금없는 말에 효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뭐? 무슨 개소리야? 도훈은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독백하듯 말을 이었다. 은퇴할 때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촌부로 살다가 죽겠다고 맹세했어.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그 맹세 때문에 참았어. 도훈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왼쪽 손목을 잡았다. 그곳에는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싸구려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낮에 효준의 구두를 닦을 때 흙탕물이 튀어 더러워진 시계였다. 그는 시계 버클을 풀었다.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게 만드는군. 시계가 있던 자리에 흉측한 흉터가 드러났다. 화상 자국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철조망에 찢긴 것 같기도 한 기괴한 상처였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시절 북파 공작 훈련 도중 입은 영광이자 저주의 낙인이었다. 손목을 휘감은 그 흉터는 마치 또아리를 튼 뱀처럼 보였다. 도훈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흉터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순간 컨테이너 안의 공기가 급변했다. 방금 전까지 그를 감싸고 있던 인간 박도훈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임무 완수와 적의 섬멸만을 위해 존재하는 살인기계의 차가운 금속성이었다. 방효준과 조직원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피부가 따끔거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이것은 살기였다. 단순히 화가 나서 뿜어내는 분노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에서 수백 명의 적을 베어넘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죽음 그 자체의 냄새였다. 인질범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조차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에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동공이 수축되고 흰자 위에는 핏발이 섰다. 그는 더 이상 늙은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을 앞둔 백호, 박호였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도훈은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효준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총이야? 쏘지 마. 하지만 도훈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둔탁한 빛을 내는 군 인식표 도크태거였다. 도훈은 그것을 목에 걸지 않고 주먹에 감아쥐었다. 그리고 인지를 잡은 건 너희들의 가장 큰 실수다.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 오직 진압만이 있을 뿐. 도훈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선고처럼 울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전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지구역, 레드존을 넘어 교전수칙,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가 적용되는 전쟁터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경고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인질범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도훈의 몸이 흐릿하게 사라지는 것을 본 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인질범의 시야에서 박도훈이 사라진 것은 찰나였다.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 포착할 수 없는 속도, 그것은 단순한 빠름이 아니었다. 공간을 접어서 이동하는 듯한 축지에 가까운 보법이었다. 인질범이 본능적으로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 이미 도훈의 손은 그의 손목을 감싸주고 있었다. 강철 같은 악력이 손목의 신경을 짓눌렀다. 인질범의 입에서 당혹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도훈은 감정 없는 눈으로 손목을 바깥쪽으로 비틀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관절 자체가 뜯겨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웠다. 인질범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잭나이프가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멀리 떨어져 있던 경비원 아저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도훈은 튀어오른 칼을 잡지 않았다. 대신 비명을 지르려는 인질범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턱뼈가 뇌를 강타하는 충격으로 인질범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이 뒤집혔다. 뒤로 물러나 있어라. 눈은 감는 게 좋을 거다. 도훈은 쓰러지는 인질범을 한 손으로 받아내 옆으로 툭 던져버렸다. 마치 다 쓴 휴지 조각을 버리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뒤쪽 구석, 철제 캐비닛 사이에 안전지대로 밀어넣었다. 서연은 멍하니 도훈의 등만 바라보았다. 굽어있던 등은 온데간데 없고 태산처럼 거대하고 단단한 등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방효주는 입을 떡 벌린 채 담배를 떨어뜨렸다. 타들어가는 담배가 그의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가죽을 태우고 있었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됐다. 저 늙은이가 특수부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을 쓰고 있었다. 공포가 안개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다. 뭐야? 저 영감 진짜 정체가 뭐야? 효준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갈라졌다. 조직원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싸움을 업으로 삼는 건달들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본 적이 없었다.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다. 살인을 목적으로 갈고 닦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살수였다. 도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효준과 조직원들을 마주보았다. 그는 장갑 낀 손을 덜며 안경을 고쳤었다. 안경 아래 반사된 형광등 불빛 때문에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서늘한 기온은 피부를 찌르는 듯했다. 도훈은 바닥에 떨어진 잭나이프를 발끝으로 툭 찼다. 칼은 회전하며 효준의 발치 바로 앞에 꽂혔다. 기회를 줬을 텐데 조용히 물러가라고.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이 섞이지 않아서 더 무서웠다. 효준은 발치에 꽂힌 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다리를 오므렸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 구역의 왕인 자신이 고작 늙은 경비원 하나에게 겁을 먹다니 모욕감이 공포를 눌렀다. 이 씨발! 야! 다들 뭐해? 저거 그냥 늙은이야. 한꺼번에 덮치면 끝이라고. 칼 꺼내, 도끼 꺼내, 다 죽여버려. 효준이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다. 그제야 멍에 있던 조직원들이 정신을 차렸다. 공포를 잊기 위해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무기를 꺼내들었다. 15명 남짓한 사내들이 강목, 야구방망이, 회칼을 들고 도훈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죽어라, 꼰대 새끼야. 선두에 선 덩치 큰 사내가
야구방망이를 풀스윙으로 휘둘렀다. 머리를 노린 공격이었다. 도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방망이가 머리에 닿기 직전 상체를 살짝 숙여 궤적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주먹이 아닌 손가락을 모은 수도로 사내의 목 울대뼈를 가격했다. 컥! 사내는 숨이 턱 막히며 방망이를 놓쳤다.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내의 오금을 밟아 무릎 꿇린 뒤 그의 등을 디딤돌 삼아 공중으로 도약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도훈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뒤따라오던 칼잡이의 정수리를 발 뒤꿈치로 내려찍었다. 퍽! 두개골이 울리는 둔탁한 소리, 칼잡이는 비명도 없이 바닥에 처박혔다. 도훈은 사뿐에게 착지했다. 그의 착지 동작에는 소리가 없었다. 고양이, 아니 호랑이의 발놀림이었다. 순식간에 2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남은 조직원들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다. 계속할 텐다? 도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물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산책을 나온 노인처럼. 하지만 그 평온함이 상대방에게는 지옥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강철구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었다. 저 노인은 진짜다.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깨워버렸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바다뱀파는 끝장이었다. 철구는 이를 악물었다. 겁먹지 마. 어차피 늙은냐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 계속 몰아붙여. 철구의 외침에 조직원들이 다시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무질서한 공격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합을 맞춘 다각도의 공격이었다. 도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전술적 움직임이라곤 없군. 그저 때로 덤비는 양아치들일 뿐.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적들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근육의 수축, 시선의 방향, 무기의 각도,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최적의 반격 경로가 뇌리에 그려졌다. 도훈은 달려오는 사내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 퍽! 퍽! 동료들이 휘두른 강목이 사내의 등에 꽂혔다. 으악! 비명이 터지는 순간 도훈은 그 사내를 밀쳐내며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파고들어 무방비 상태인 적들의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다. 명치, 인중, 관자놀이, 무록관절. 도훈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고 비명이 터졌다. 그는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았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연마한 살상무술, 킬링아트의 정수였다. 좁은 컨테이너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에는 7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뒹굴고 있었다. 신음소리와 뼈 부러지는 소리가 교향곡처럼 울렸다. 도훈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낡은 경비복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고 빛바른 가죽 지갑이었다. 도훈은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속 폐차를 꺼냈다. 번쩍이는 은색 메달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가운 광채를 뿜어냈다. 거기에는 포효하는 백호, 화이트 타이거의 문양과 함께 70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방효주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를 수 없는 숫자. 아니, 어둠의 세계에 몸담은 자라면 더욱 두려워해야 할 전설의 부대. 저거 설마. 효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훈은 폐차를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캉! 금속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자네들이 궁금해했지. 내가 누구냐고. 도훈은 장갑을 벗어 탁자 위에 던졌다. 그의 맨손이 드러났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수천 번, 수만 번 타격대를 치고 칼을 쥐었던 전사의 손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1팀장 상사 박도훈. 도훈의 입에서 나온 관등 성명은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다. 707. 국가가 인정한 인간 병기들, 그 중에서도 전설로 불리던 팀장급이었다. 강철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걷어차고 조롱했던 늙은이가 국정원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최정예 특수요원 출신이었다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런 늙은이가 707일 리가 없어. 어디서 주워온 거겠지. 효준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도훈은 효준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믿고 안 믿고는 자네들 자유다. 하지만 도훈은 셔츠의 단추를 하나 풀었다. 목덜미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라인에 총상으로 보이는 깊은 흉터가 드러났다. 지금부터 이곳은 민간 항만구역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뚝뚝 뼈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곳은 적군이 점령한 교전 지역이며 나는 지금부터 교전 수칙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다. 즉, 도훈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그것은 인강의 눈이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이었다. 살려둘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그 선언과 함께 컨테이너 내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포는 이제 경악을 넘어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를 구하러 온 기사는 백마를 탄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피와 강철의 군주였다. 2차 진압 시작한다. 도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신형이 다시 한번 흐릿해졌다. 이번에는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다. 진정한 사이다의 시간, 잔혹하지만 통쾌한 응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도훈의 선전포고는 컨테이너 내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살려둘 의무가 없다.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적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다. 방효준의 조직원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없었다. 다친 철문은 그들을 외부와 격리시켰고 그 안에는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풀려난 상태였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다 죽여. 저 영감 죽여버려. 강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악을 썼다. 공포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것뿐이었다. 살아남은 12명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치켜들고 도훈을 향해 쇄도했다. 좁은 공간에서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뿜어내는 살기는 숨 막힐 듯 압도적이었다. 이서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도훈의 세계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뇌를 자극하자 주변의 모든 움직임이 느린 화면처럼 분절되어 보였다. 달려오는 사내들의 거친 호흡, 흔들리는 동공, 근육의 수축. 도훈은 그 정모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최적의 살상 경로를 계산해냈다. 전방 12시 야구방망이, 2시 회칼, 10시 쇠파이프. 도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첫 번째 공격을 맞이했다. 선두에 선 조직원이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내리찍으려는 찰나 도훈의 몸이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상대의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며 팔꿈치로 명치를 올려쳤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나왔다. 동시에 도훈은 쓰러지는 사내의 팔을 잡아채며 몸을 회전시켰다. 인간 방패였다. 우측에서 날아오던 회칼이 동료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으악! 칼을 찌른 조직원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순간 도훈의 발이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우두둑,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그악! 내 다리! 사내는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도훈은 그 비명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그 끝은 언제나 치명적인 파괴로 이어졌다.
신랏, 과 크라브 마가가 혼합된 오직 살상을 위해 개량된 특수 무술이었다. 세 번째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도훈은 고개를 살짝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그리고 그대로 상대의 관자놀이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퍽! 사내는 눈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3초. 단 3초 만에 3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게 뭐야? 뒤따라오던 조직원들의 발이 멈췄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현실감이 없었다. 늙고 병약해 보이던 경비원이 마치 무협 영화에 나오는 고수처럼 사람을 종이장 구기듯 쓰러뜨리고 있었다. 피 튀기는 난타전이 아니었다. 일방적이고 건조하며 압도적인 청소였다. 멈추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훈은 쓰러진 사내의 손에서 야구방망이를 주워들었다. 그는 방망이의 그립을 확인하듯 가볍게 돌렸다. 붕, 붕.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도훈은 더 이상 맨주먹을 고집하지 않았다. 교전 수칙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을 제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으아! 죽어!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이 이성을 잃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실수였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엉겨붙으면 서로의 동선을 방해하게 된다. 도훈은 그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좁은 틈새를 파고들며 방망이를 휘둘렀다. 머리, 어깨, 무릎. 타격점은 정확했고 위력은 파괴적이었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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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음이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도훈의 방망이는 자비가 없었다. 벼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비명소리와 뒤섞여 지옥도를 그려냈다. 도훈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눈앞의 적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철구는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전율했다. 그는 인천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싸움을 해봤고 칼침도 맞아봤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포는 처음이었다. 저 노인에게서는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병기의 차가운 금속성만이 느껴졌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철구는 중얼거렸다. 그의 부하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이제 서 있는 사람은 5명도 채 남지 않았다. 바닥은 신음하는 부상자들과 피웅정이로 아수라장이었다. 도훈은 피 묻은 방망이를 바닥에 툭 던졌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부터는 더 정교한 타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남은 5명의 조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도훈이 한 발자국 다가가자 그들은 2발자국 물러섰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러지? 아까의 기세는 어디 갔나? 도훈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팔뚝의 솟은 핏줄이 꿈틀거렸다. 약자를 괴롭힐 때는 즐거웠겠지. 힘없는 노인을 조롱하고 여자를 겁탈하려 할 때는 세상이 네 것 같았겠지. 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힘을 잘못 휘두른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도훈의 신형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컨테이너 바닥이 울렸다. 나머지 4명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려 했지만 도훈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도망가는 사내의 뒷덜미를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복부에 강펀치를 꽂아 넣었다. 컥! 사내는 위액을 토하며 주저앉았다. 또 다른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도훈은 칼날을 손바닥으로 쳐내고 그의 손가락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고통. 도훈은 그들의 관절을 하나하나 분해하듯 제압해 나갔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해체 작업에 가까웠다. 1분. 정확히 1분이 지났을 때
서 있는 사람은 박도훈 단 한 명뿐이었다. 바닥에는 20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널브러져 끙끙 앓고 있었다. 개방골절, 인대 파열, 뇌진탕. 그들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정교하게 조절되어 있었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 철저하게 고통만을 주어 무력화시키는 기술. 방효주는 소파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자랑하던 바다뱀파의 정예 조직원줄이 단 한 명의 늙은이에게 전멸당했다. 그것도 1분 만에. 그의 다리 사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도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자를 집어들고 흙을 털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효준이 숨어있는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우두머리만 남았군. 도훈의 시선이 효준과 마주쳤다. 효준은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다. 도훈은 쓰러진 조직원들의 몸을 밟고 넘어가며 효준에게 다가갔다. 그 모습은 마치 시산혈애를 넘어오는 저승사자 같았다. 이서연은 구석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이로움이 차올랐다. 구분 등의 초라한 행색의 경비원 아저씨.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 어떤 영웅보다 거대하고 빛나 보였다. 아저씨. 서연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도훈은 잠시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살기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괜찮나? 다친 곳은 없고? 그가 물었다. 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돌렸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게나. 아이들이 보기엔 교육상 좋지 않은 장면이 나올 테니. 도훈은 다시 효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효준은 소파 뒤에서 기어나와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효준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더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잡혔다. 러시아에서 밀수한 권총이었다. 오, 오지마! 오면 쏜다! 진짜 쏜다! 효준이 권총을 꺼내 도훈을 겨눴다. 검은색 총구가 도훈의 가슴을 향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총이에요! 피해요!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총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다. 총? 안전장치도 풀지 않고 쏘겠다는 건가? 도훈의 지적에 효준이 당황하여 총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허둥지둥 안전장치를 찾으려는 순간이었다. 도훈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3m, 2m, 1m. 효준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도훈의 얼굴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도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효준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동시에 엄지손가락으로 총의 슬라이드를 눌러 격발을 차단했다. 총은 쏠 각오가 된 자만이 드는 것이다. 도훈은 효준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빼앗았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탄장을 분리하고 약실에 든 총알을 배출시켰다. 철커덕, 팅. 총알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도훈은 빈 총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자, 이제 너와 나 둘뿐이다. 네가 믿던 부하들도 무기도 없다. 도훈은 효준의 멱살을 잡고 그를 들어 올렸다. 효준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살려줘. 돈 줄게. 얼마는 돼? 10억? 20억? 다 줄게. 효준이 비굴하게 애원했다. 도훈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돈? 내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지은 죄의 무게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도훈은 효준을 소파 위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탁자에 놓여있던 707부대 마크가 새겨진 인식표를 집어들었다. 그는 인식표를 효준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 마크가 무슨 뜻인지 아나? 백호, 박호.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지. 도훈은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효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정의의 철퇴이자 억눌린 자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심판이었다. 이건 내 구두를 더럽힌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내게 침을 뱉은 대가도 아니다. 도훈의 주먹이 효준의 복부에 꽂혔다. 효준의 몸이 새우처럼 꺾였다. 이건 네가 짓밟은 약자들의 눈물값이다. 도훈의 주먹이 다시 한번 날아갔다. 이번에는 턱이었다. 효준의 고개가 젖혀지며 피 섞인 침이 튀었다.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악의 뿌리를 짓밟았다. 컨테이너 밖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항의 밤하늘 위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닿기 전 이곳의 정의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늙은 경비원의 탈을 쓴 전설 박도훈에 의해서 방호주는 입안 가득 고인 비릿한 핏물을 바닥에 뱉어냈다. 복부에서 시작된 통증은 온몸의 신경을 타고 뇌를 강타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도훈의 발이 그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자 다시금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천장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너 정말 미친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효주는 고통 속에서도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듯했다. 평생을 돈과 권력의 비호 아래 살아온 그에게 눈앞에 이 늙은 경비원은 그저 운 좋게 싸움을 좀 하는 미친 노인네일 뿐이어야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였고 법은 돈 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경찰? 검찰? 웃기지 마. 그 인간들 다 내 월급 받는 놈들이야. 네가 날 때린 순간 넌 이미 인생 종친 거라고.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네 가족, 친척까지 싹 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주마. 효준의 협박은 처절하다 못해 애처로웠다. 구석에 숨어있던 이서연은 그 말에 다시금 공포를 느꼈다.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깡패보다 무서운 것이 부패한 권력이니까.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도훈을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걱정되었다. 이대로 경찰이 오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도훈의 표정은 권태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가슴을 누르던 발을 떼고 효준이 앉아있던 낡은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삐걱거리는 스프링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렸다. 도훈은 탁자 위에 놓인 효준의 최고급 담배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자네 뒤에 있는 게 누구인가? 인천지검 검사?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도훈은 담배 케이스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효준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래, 잘하네.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면 기절할걸.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바보 같은 놈. 도훈의 짧은 한마디가 효준의 말을 잘랐다. 도훈은 담배 케이스를 소나귀 힘만으로 우지끈 찌그러뜨렸다. 값비싼 금속 케이스가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효준은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다. 도훈은 찌그러진 케이스를 효준의 얼굴 옆으로 툭 던졌다. 자네가 믿는 그 권력이라는 거, 이 캄캄한 컨테이너 안에서도 자네를 지켜주던가. 총알이 날아오고 칼이 춤추는 전장에서도 그 명함들이 방패가 되어주던가. 도훈은 상체를 숙여 효준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다. 이곳은 법이 닿지 않는 곳이라고 자네 입으로 말했지. 지금 여기엔 판사도 검사도 없어. 오직 포식자와 먹잇감뿐이지. 그리고 지금 먹잇감은 바로 자네야. 도훈의 손이 천천히 효준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갔다. 효준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다. 도훈은 효준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명품 넥타이를 잡아당겨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살려주세요. 효준의 입에서 마침내 본심이 터져나왔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눈앞에 놓이는 인간이 아니었다. 죽음 그 자체였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뇌를 지배했다. 낮에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도훈이 나직하게 물었다. 효주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내 구두를 핥으라고 했었지. 흙탕물이 묻었다는 이유로. 도훈은 자신의 낡은 작업화를 내려다보았다. 밑창이 닳고 가죽이 벗겨진 신발이었다. 그리고 그 신발은 방금 전의 격투로 인해 피와 먼지로 더욱 더러워져 있었다. 도훈은 천천히 발을 들어 효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선택권을 주지. 이대로 내 손에 뼈가 으스러져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닐 텐가. 아니면. 도훈은 말을 줄이며 턱짓으로 자신의 신발을 가리켰다. 침묵이 흘렀다. 잔인한 침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타인의 존엄을 짓밟았던 자에게 짓밟힌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교육이었다. 사이더는 단순히 적을 때려 눕히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오만한 자가 자신의 오만함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완성되는 법이다. 효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수많은 부하들이 쓰러져 신음하는 가운데 조직의 보스인 자신이 늙은 경비원의 신발을 핥아야 한다니 이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하지만 도훈의 손이 다시금 주먹을 쥐며 우두둑 소리를 내자 효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을 도훈의 더러운 작업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효준이 흐느끼며 말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과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민낯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늙은 경비원이 악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도훈은 발을 치웠다. 그는 혐오스러운 것을 본 듯 신발을 바닥에 문질러 닦았다. 기억해라. 타인의 존엄을 짓밟은 자는 언젠가 자신의 존엄도 짓밟힐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투지 폴더폰을 꺼냈다. 액정에 금이 간 낡은 전화기였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박 상사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도 있고 힘이 넘쳤다. 효주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군대 말투였다. 그것도 아주 고위급 장교들이나 쓸 법한 묵직한 톤이었다. 김 장군, 나야, 오랜만이군. 도훈의 말투는 태연했다. 김 장군. 그 호칭에 효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군? 지금 장군에게 전화를 건 거라고? 이 늙은이가? 아이고, 선배님, 장군이라뇨. 선배님 앞에선 영원한 소대장입니다. 안 그래도 찾아뵙고 소주 한 잔 올려야 하는데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철진 중장이었다. 과거 도훈이 707 부대에서 교관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제자였다. 전설적인 백호 교관의 전화를 받은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안부는 나중에 묻고 내가 지금 인천항 제4부두에 나와 있네. 쓰레기 분리수거를 좀 했는데 양이 좀 많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밀수품에 마약까지 취급하는 것 같군. 민간 경찰보다는 자네 쪽 아이들이 와서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도훈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과 구석에 쌓인 하얀 가루팩들을 곁는지라며 보고했다. 김 중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보부도라면 그쪽은 보안 등급이 높은 구역인데 감히 쥐새끼들이. 알겠습니다. 즉시 타격대 보내겠습니다. 헌병대와 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도 대동시키겠습니다. 선배님은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난 괜찮아. 그리고 여기 억류된 민간인이 한 명 있어.
관세청 직원인데 보호가 필요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백호 작전 코드로 발령하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우는 폴더폰을 탁 닫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효준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가 말한 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후배보다는 계급이 낮을 것 같군. 효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장군, 특수전사령관,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아니 호랑이의 잠을 깨워버린 하룻강아지였다는 것을.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컨테이너 전체를 진동시켰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압도적인 군용 헬기의 굉음이었다. 도훈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낡은 섬유 유연제 냄새와 희미한 화약 냄새가 섞여났다. 이제 다 끝났어, 아가씨. 조금만 기다리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도훈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습니다. 흑흑.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도훈의 옷자락을 잡고 오열했다. 도훈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어색하게 쓰다듬었다. 울지 말게. 정희가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군. 그때 컨테이너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임무단이다. 현재 시간부로 이 구역은 군 작전 지역으로 선포한다.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라. 저항 시 사살한다. 군화 발소리가 지진처럼 울리며 컨테이너를 포위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부를 하얗게 밝혔다. 효준과 그의 부하들은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았다. 그것은 그들의 종말을 알리는 빛이었다. 도호는 천천히 컨테이너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전장으로 복귀하는 영웅의 모습이었다. 그는 철문 손잡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 있다. 잠자는 사자의 콧털,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 그리고 은퇴한 707의 아침잠이지. 도훈의 농담 섞인 마지막 말과 함께 철문이 활짝 열렸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열린 문을 향했다가 도훈을 확인하고는 일사불란하게 총구를 내렸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을 모으고 경례를 올렸다. 수십 명의 특수요원들이 뿜어내는 기백이 밤하늘을 찔렀다. 그 한가운데 낡은 경비복을 입은 박도훈이 서 있었다. 그것은 인천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장엄한 밤이었다. 컨테이너의 철문이 활짝 열리자 칠흑 같던 내부로 눈부신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은 마치 천국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아닌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은 섬뜩함을 자아냈다. 방효준과 살아남은 조직관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팔로 얼굴을 가리며 신음했다. 그들의 고막을 찢을 듯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중무장한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전원 엎드려! 움직이면 발포한다! 확성기를 뚫고 나오는 경고방송은 단호했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으로 무장한 특수임무단 707 대원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폭력배들의 싸움박질과는 차원이 달랐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순식간에 공간을 장악하고 저항 의지를 상실한 조직원들의 등 뒤로 억센 군화발을 올려 제압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조직원이 겁에 질려 손을 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개머리판 세례였다. 닥쳐, 테러 용의자로 간주한다. 대원은 자비 없이 조직원의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묶었다. 방효준은 소파 뒤에 처박혀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꿈이어야만 했다.
고장 늙은 경비원 하나를 건드렸을 뿐인데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출동하다니.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대위 계급장의 장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한 사람, 박도훈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도훈은 낡고 더러워진 경비복을 입은 채 담담히 서 있었다. 대위는 도훈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707 특수임무단 1지역대장 대위 강민호 선배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우렁찬 경례구호가 컨테이너를 울렸다. 그 순간 제압당의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던 방효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선배님? 대위가 저 영감한테 90도로 깍듯하게 군다고? 그의 뇌는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버렸다. 도훈은 무심하게 대위의 경례를 받았다. 쉬어. 늦었군, 강대위. 현역들이 은퇴한 늙은이보다 동작이 굼떠서야 쓰겠나. 도훈의 농담 섞인 질책에 강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차려 자세를 풀었다. 죄송합니다. 헬기 이륙 승인 절차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강대위의 눈빛에는 도훈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707 부대원들 사이에서 박도훈 상사는 살아있는 전설, 교과서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상황은 보시는 대로네. 민간인 납치, 감금, 그리고 도훈은 구석에 쌓인 마약 봉지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대규모 마약 밀수 및 유통 혐의. 증거는 차고 넘치니 군 검찰과 공조해서 싹 다 쓸어 담게. 알겠습니다. 즉시 압수수색 및 체포작전 수행하겠습니다. 강대위의 손짓 하나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방효준은 2명의 대원에게 양팔이 꺾인 채 질질 끌려 나왔다. 그는 도훈의 앞을 지나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삼촌이 국회의원이야. 너네 다 옷 벗게 해줄 거야. 이 늙은이 가만 안 둬. 도훈은 끌려가는 효준을 보며 피시 웃었다. 강 대위가 효준의 앞을 가로막고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은 현재 민간인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용의자 신분으로 체포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당신은 군사재판을 피할 수 없어. 군사재판. 그 단어에 효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일반 법정이 아니었다. 변호사도 뇌물도 통하지 않는 오직 규율과 처벌만이 존재하는 곳.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도훈을 바라보았다. 도훈은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죄의 값은 달게 받게나 그곳은 여기보다 밥맛이 없을 걸세. 그때 밖에서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굉음과 함께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잠시 후 정복을 갖춰 입은 중년의 남성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급하게 컨테이너 쪽으로 달려왔다.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소장이었다. 특수전사령관 김철진 장군이 직접 현장에 왕림한 것이었다. 선배님, 박 선배님. 장군의 채통도 잊은 채 김철진 소장은 도훈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2 손을 덥석 잡았다. 현장에 있던 모든 대원과 경찰들이 얼어붙었다. 하늘 같은 사령관이 일개 경비원에게 달려가 고개를 숙이다니. 끌려가던 방효준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목격했다. 이제야 확실해졌다. 자신이 건드린 존재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괴물이었다. 철진이 왔나? 별 달더니 배만 나왔군. 도훈은 장군의 어깨를 툭툭 치며 핀잔을 주었다. 김 소장은 머쓱한 듯 웃으며 자신의 배를 문질렀다. 아이고, 선배님도 여전하십니다. 이 늦은 시간에 혈혈단신으로 조직 하나를 박살내시다니요. 현역대 실력 녹슬지 않으셨습니다. 김 소장은 주변에 널브러진 조직원들의 참혹한 몰골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민간인 피해는 없게 하라고 해서 힘 조절하느라 힘들었네. 저기 있는 아가씨 잘 챙겨서 귀가시켜줘. 많이 놀랐을 거야. 도훈은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떨고 있는 이서연을 가리켰다. 김 소장은 즉시 부관을 불러 지시했다. 피해자분 군 병원으로 모셔서 정밀 검진받게 하고 심리치료 지원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그리고 신변보호 철저히 하고 부관이 큰 소리로 복창하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도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공포는 없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녀는 도훈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도훈의 거친 손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은혜는 무슨, 그저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오늘 일은 나쁜 꿈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 오지 말고. 도훈의 따뜻한 미소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멀어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영웅. 세상 사람들은 그를 힘없는 노인이라 불렀지만 그녀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수호신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갈 무렵 김 소장이 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이번 공로로 표창이라도 상신하겠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영웅 대접받으실 텐데. 도훈은 손을 휘휘 저으며 거절했다. 됐네.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걸. 그냥 조용히 밥 벌어먹고 살게 내버려둬. 대신 부탁 하나만 하지.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처리하겠습니다. 이 항만 보안이 너무 허술해. 쥐새끼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자네 애들 좀 풀어서 순찰 좀 강화해줘. 늙은 경비원 혼자서 맡기에는 벅차니까. 도훈의 소박하지만 묵직한 부탁에 김 소장은 숙연해졌다. 자신이 가진 힘을 사리사욕이 아닌 끝까지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진짜 군인의 모습. 김 소장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도훈에게 격려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선배님. 도훈은 쑥스럽다는 듯 빗머리를 긁적였다. 가보겠네. 내일 아침 교대 시간이라 청소도 다 못 끝냈는데 큰일이군. 도훈은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챙겨들었다. 장군과 특수부대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빗자루를 든 낡은 경비복의 노인이 절뚝거리며 걸어나갔다. 강효중과 조직원들은 호송차에 실려가며 그 뒷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평생 감옥 안에서 오늘 밤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었다.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대가. 그들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걸고 배웠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인천항의 검은 바다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은 사라졌고 다시금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숨은 영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도훈은 초소로 돌아와 식어버린 도시락을 열었다. 밥알은 딱딱하게 굳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한술 떴다. 오늘따라 밥맛이 달았다. 인천항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밤새 그토록 요란했던 헬기의 굉음과 군화 발소리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제4부두 금지구역은 유난히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핏자국도 널브러져 있던 강목과 쇠파이프도 그리고 그곳을 지배하던 악의 무리들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오직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음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박도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빗자루를 들고 경비실 앞을 쓸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다시 절뚝거렸고 등은 굽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부지런한 박씨 영감이라 생각할 뿐 지난밤 그가 보여준 전설적인 무위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이, 박씨, 아니 박 선생님임. 현장 관리소장이 멀리서부터 헐레벌떡 뛰어왔다. 평소라면 박씨, 동작 봐라 하며 고함을 쳤을 위인이었다. 소장의 손에는 자판기 커피가 아닌 비싼 브랜드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도훈을 바라보는 눈빛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장은 어젯밤 군트럭들이 줄지어 나가는 광경과 김철진 장군이 도훈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목격했던 것이다. 소장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청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도훈이 빗자루를 멈추고 덤덤하게 물었다. 소장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청소라니요. 그런 건 용역업체 시키면 됩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험한 일을 하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소장은 두 손으로 공손히 커피를 건넸다. 도훈은 소장의 태도 변화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힘을 보여주니 굽히고 들어오는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세계. 도훈은 커피를 받아들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소장님, 저는 경비원입니다. 제 구역을 청소하는 건 당연한 의무지요. 그리고 저는 믹스커피가 더 좋습니다. 도훈의 뼈있는 한마디에 소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최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사무실로 사라졌다. 도훈은 멀어지는 소장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쓱, 쓱, 빗자루 소리가 경쾌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의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시끌벅적했다. 인천항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군경 합동작전의 쾌거.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푹 숙인 방효준과 조직원들의 모습이 비쳤다. 앵커는 익명의 제보자와 내부 조력자의 결정적인 활약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식당에 있던 인부들이 웅성거렸다. 이야, 봤어? 바다뱀파가 완전히 박살났대. 군대까지 동원됐다며?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야? 간도 크네. 누군지 몰라도 인천항이 영웅이네. 속이 다 시원하다. 도훈은 구석 자리에서 묵묵히 국밥을 떠먹었다. 사람들의 칭송이 들려왔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영웅이라는 칭호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며칠 후 늦은 밤, 도훈이 초소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초소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다. 도훈이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멍자국은 많이 옅어져 있었고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다. 아가씨, 몸은 좀 괜찮나? 도훈이 반갑게 맞이했다. 서연은 도훈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아니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다. 이게 뭔가? 별거 아니에요. 겨울에 순찰도 쉴 때 손 시리실까봐 장갑이랑 목도리예요. 제 첫 월급으로 샀어요. 도훈은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가죽 장갑과 따뜻해 보이는 털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다. 도훈은 장갑을 꺼내 껴보았다. 투박한 그의 손에 딱 맞았다. 따뜻하구만. 내 평생 받은 선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서연은 활짝 웃었다. 저 이제 겁먹지 않으려고요. 아저씨가 보여주신 용기 잊지 않고 훌륭한 세관 공무원이 돼서 나쁜 놈들 꼭 잡을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신입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단단한 심지가 박힌 정의를 쫓는 공직자의 눈이었다. 도호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자네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명심하게. 힘은 칼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자신을 베게 돼.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그 힘을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하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연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다시 한번 인사한 뒤 돌아갔다. 도훈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킨 것은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와 정의였음을 깨달았다. 밤바람이 찼지만 목에 두른 목도리 덕분에 전혀 춥지 않았다. 다시 혼자가 된 도호는 초소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인천항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군번줄과 707 부대 마크를 꺼냈다.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백호의 표효. 그는 잠시 그것을 어루만지다 다시 깊은 곳에 넣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힘없는 늙은 경비원 박씨로 기억할 것이다. 누군가는 그를 무시하고 누군가는 그를 동정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숨어 이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겉모습이 어떻든 그의 심장에는 여전히 뜨거운 백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오늘도 별일 없군. 도훈은 모자를 눌러쓰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았다. 당당하고 힘차게 제4보도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가 있는 한 인천항의 밤은 안전할 것이다. 전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에필로그 및 작가의 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항만 깊은 곳에서 들린 비명, 707이 금지구역으로 들어갔다.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마주칩니다. 때로는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도훈처럼 초라한 겉모습 뒤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힘과 과거를 숨기고 있는 진짜 고수들이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방효준처럼 약자를 괴롭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도훈처럼 평소에는 자신을 낮추고 숨기다가 소중한 가치와 약자를 지켜야 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이다 결말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겸손한 영웅이 승리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짜릿한 쾌감을 주니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박도훈 같은 숨은 영웅이 있나요? 아니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